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저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서해는 직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 돼요. 제일 긴 데가 400km. 그런데 모든 국가는 영해 12해리,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라는 국제해양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200해리면 370km입니다. 근데 지금 서해가 4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370km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740km가 있어야 안 겹칠 거 아니에요. 근데 400km밖에 없으니까 겹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고 어디까지가 당신네 바다다라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해양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어업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논의를 시작을 해요. 2001년도에 이제 이게 타결이 되는데, 그래서 영해 12해리 빼고 이 겹치는 지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 관리하기로 한 거예요. 잠정조치수역. 이 잠정조치수역은 어업이나 항행 이외에 다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중국이 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수역 중국 측 끝자락에 선란 1호, 2호라는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연어 양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높이가 한 70m 되고 직경도 한 7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구조물을 2개를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이나 항행 이외의 설비는 못하게 돼 있는데 뭐를 했는지 좀 보자. 그리고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갔는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막았고, 그래서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 첫째, 잠정조치수역에서 뭔가를 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 돼 있는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어업설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선란 16, 그러니까 딥블루예요. 깊을 심자에 남색 남자, 이런 이름을 붙은 양식장 2개 옆에 이 양식장을 관리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양식장 2개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비장에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고 약 10여 명의 상주 인원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음 먹기 따라서는 군사적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정조치 수역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해놨으니까 우리 입장은 거기에 계속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혹시 그걸 연결을 하면 마치 중국이 그 전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인공섬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영해에다 설치를 하면 될 일을 왜 잠정조치 수역에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가지고 나가라, 철거해라 라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서울에서 제3차 양국의 해양대화라는 게 열렸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중국은 거부를 했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앞으로도 12개의 그런 설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중국은 그런 계획이 없다,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저 불법
구조물 여기도 조사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 조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이런 불법 구조물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 구조물은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적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양 경계 획정을 할 때 더 많이 바다를 차지하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군사 작전에 사용되게 되면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북한과 NLL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우회적 침투로가 될 수도 있다.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 동맹상의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연합작전이 서해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영유권적 측면,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불법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안 되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우리도 똑같이 인공 구조물 만들어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은 그 인공 구조물이 이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의 그 쇠기둥을 박은 고착식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인공 구조물을 대응 구조물을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주겠죠? 너희도 만들었잖아. 우리가 만드니까. 그럼 우리가 2개 더하면 중국이 2개 더하면 우리도 2개 더해. 10개 더하면 우리도 10개 더해. 이렇게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퇴거, 철거, 당신들 중국 영해로 들어가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해양 경계 획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를 시작하고 서두르는 계기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인공 구조물을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부유식, 이동식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우리도 옮겨서 대응 설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 설비를 하다 보면 기정사실화 해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어쩌면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말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를 많이 싸매야 된다. 양측에 그렇게 이제 소위 거대 구조물 시설이 있으면 군대 작전도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중국군 작전도 어렵겠죠. 중국은 이 서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이유가 중국에 지금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에. 하나가 대련에 있고요. 하나가 청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의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청도 밑에 황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잠수함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05라는 최신의 중국의 강습 상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양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공 구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해양력, 해군력을 건설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다.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또 별도로 최근에 중국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한국의 군사기지나 뭐 이런 특정 기관을 촬영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 기소 의견으로 간 그 기소서를 보면 중국 간첩의 행동책이고 중국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았다, 이런 기소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중국의 영향력 통제를 받는 기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정사실화 공론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밝혀진다면 이거는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첩법 이든 뭐 통제법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외 없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간첩법이라는 거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이 된 설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새로운 간첩법을 법제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처벌하는 그런 결기가 필요한 거죠. 봐주고 이래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이전부터 다 갖고 있던 건데 특히 한국의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볼 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플러스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의 약화, 와해라든가 한미일 삼각공조의 와해 이런 것들이 중국한테는 동아시아 국세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일 삼각고리에서 한국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약한 고리. 뭐 미일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 견제라는 분명한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일은 한미보다 결속도가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중국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약간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와해시키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가 한미 동맹에 밀착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그 상쇄분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중국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국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안보는 생사가 걸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거는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한국의 무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면 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국이 한국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도 똑같은 거죠.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확고하게 우리의 원칙과 이익 범위를 설파하면서 양측을 설득하고 특히 중국에게는 할 말, 뭐 중미가 다 마찬가지지만 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현재 보수 정부에 대해서 지나친 친미 일변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조금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 올라간 전략적 지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면 한미 관계가 조금 뭐 소원해지기까지는 어렵지만
균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국 측이 끌어오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주 다양한 한국의 유화 조치들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뭐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년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작년 5월에 리창 총리가 와서 한다든지, 또 올 10월 말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에이펙이 열리면 대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도 바로 옆에서 열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존, 여기에 근거한 핵심적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거에 관해서 미국에게, 중국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사실은 당장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한국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중국만, 미국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는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식의 설득 방안, 한국식의 국가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된다.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관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에서요. 이 애플 팀 쿡 CEO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뭘 만들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애플 폰을 미국에서 만들지 그래요?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를 때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있죠. 거기도 동일하게 관세를 20% 때릴 거예요. 그게 6월 말기에 진행될 것 같아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됐고, 실제 미국이 소위 이제 마가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 관세를 통해 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거로는 지난 4월에 중국에 대해서 원래 10% 관세였던 걸 2%로 올리고 거기다가 5%를 추가 관세를 해 145 관세를 때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아이폰 값이 2배로 오릅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아이폰 프로를 현재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화들짝 미국 시민이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한 3달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말 7월에 그 관세 145% 정도 된다는 것들이 유예되는 게 풀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바로 삼성 핸드폰, 다른 핸드폰사들이 미국에 실제로 현재 납품을 하려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폰이 한 1,000불이라고 해볼게요. $1,000. 그러면 이제 실제로 25% 관세가 붙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과 FTA 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25% 붙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1,25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매출 차이와 이익 차이가 될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 삼성전자가 돈을 덜 번다. 혹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야겠다. 이익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협력사들에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가격 인하 같은 것들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월급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돈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은 또 다른 형태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그 회사의 매출 하나가 국제적으로 영향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지갑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145% 때리겠다, 이런 형태가 나온 다음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소위 히토리라고 불러집니다. 굉장히 비싼 금속들이 흙이랑 거의 비슷한 금속이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 많이 아시는 리튬 등등이나 배터리 재료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에 쓰이는 귀중한 금속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99%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이 베트남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더라도 히토류가 없으면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히토를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생존을 위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당연스럽게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4월 미국의 보복 관세가 진행이 됐고 중국이 또 다르게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썼으면은 우리나라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재고가 다 달아가서 새롭게 생산하려고 썼으면은 엄청나게 원재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핸드폰 가격도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올라서 휴대폰을 못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 복잡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리 계속적으로 생산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거기는 말하자면 원자재, 중간재, 완성품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동안은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일극 체계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형태 미국이 다 대부분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장벽을 만들게 됐고 장벽이 대표적으로 관세가 돼버릴 것이고요. 이것들이 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은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벽은 꼭 돈이 돼버리는 이 돈이 우리의 지갑을 정시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복관세라고 하는 것들의 예외 조치가 이제 소위 아이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게 정확히는 7월 초지만 6월 말부터 이 휴정 기간이라고 하는 90일의 3달 기간이 끝날 것 같게.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될 거냐?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카드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으름장을 난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이상한 광인 같다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상하지만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미국을 다시금 유대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정책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불확실성이 결론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미국이 과연 실제 생산단지 같은 것들을 다시금 미국으로 오게 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물게 하든지 이런 형태겠죠. 어쨌든 간에 뭔가 벽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 벽을 안으로 들어와서 벽 안에서 생산하든지 벽 바깥에서 하려면 돈을 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실제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IT나 I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들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죠. 인텔의 몰락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회사들의 제조업들의 몰락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가 되면서 실제 물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이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전 두 번째로는 미국이 AI를 활용해서 제조업마저 자동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 단가나 제품의 기술 자체를 또 다르게 자기의 성벽 안에서 완벽히 자동화를 했기 걸로 무언가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금 강화하지 않을까. 이미 AI는 1등이죠. 그럼 제조업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각 크게 보자면 미국과 중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각각의 양극체제 혹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체제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각 나라들은 소위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자면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증가될 것이고 소위 얘기했던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균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우리가 뭐 SCM이라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세계화라고 불렀었고요. 혹은 이제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말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IT 기술의 발달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벌게 됐었죠. 물론 IMF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들 나라들이나 혹은 개발도상국들도 자기의 역할에 맞춰서 이익률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리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급망 붕괴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기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바로 중간재를 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간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도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깥으로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가 좀 쉬워지거나 혹은 다른 말로 봤을
봤을 때는 인건비가 싼,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이나 아예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산업과 완성차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균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나가고 있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아래에서 중간재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무역이 어려워지는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각 회사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고용 창출은 이익에 달려 있고요. 이익은 결국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거기에 갖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매출 발생 때문에 이익 발생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산업 체계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 말하자면 이렇게 됐었죠. 개발 독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선택해 왔습니다. 기억하시기에는 삼성은 전자, LG는 화학, 포스코는 제철, 현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근데 요것이 잘 되다가 IMF를 딱 맞았는데 이게 더 심해집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기억하시겠지만 반도체를 잘 돼서 현대, LG, 삼성이 다 했었어요. 근데 IMF 딱 되니까 정리하고 삼성이 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LG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죠? LG의 이제 LX 회장으로 갔던 구본준 회장도 반도체를 빅딜했던 걸 여전히 가장 마음 아파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아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게 합병돼 있긴 하지만 그때 자동차 산업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 자동차 있었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 것. 근데 그러면서 한 산업이 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계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추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국내 1등 했던 것들 대기업만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체계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그러면은 어떤 한 대기업이 해외의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했던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균열되면서 그러면 현재 이 공급망의 어떤 다른 사슬을 국내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입사원이 다 받는 원천 소득이 1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같이 팹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분들은요 최저임금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봉 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런 형태의 공급망 붕괴라고 하는 형태의 상황이 됐을 때 다시금 대기업만 이렇게 볼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더 좋은 대기업만큼의 대기업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내부의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방식 같은 게 된다면 취업시장 자체가 훨씬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있는 대학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갈 곳이 대기업밖에 없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위 사람을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관계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다녀요? 그랬을 때 삼성 다닙니다. 요즘 SK 인기가 더 많죠. SK 하이닉스 다닙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반도체 업계 어디 다닙니다. 거기가 어디야?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같은 반도체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내가 이름만 아는 회사가 브랜드도 좋은데 근무권도 좋고요. 수고도 잘 갈 수 있고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공급망 붕괴에 따라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에 대한 재편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공급망 체계의 붕괴에 따라서 기회와 위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거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우리가 갖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한국을 약간 뭐 좋게는 봤었지만 의료보험 좋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약간 좀 왕따시켰던 북한에게 전략적 인내를 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뭐였냐면 G2를 했습니다. G2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1985년에 플라자 회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경쟁되려고 하는 일본과 독일을 관세가 아니라 환율을 통해서 아주 주저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다른 말로는 제2 플라자 회담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턱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든 우리가 망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의 이제 패권을 다시 쟁취하리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역할인데 그 G2 2008년의 금융위기는 방만한 미국의 산업 형태와
기술력과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이 소비로 인해서 막아준 거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미국 무역 전쟁이 16년 전후로 많이 일어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더 격심합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기술력이 갖고 있는 미국과, 근데 중국도 기술력이 만만치 않죠.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 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바로 중간재 산업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이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정치 체계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균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나갔고 낯익은 이념 논쟁밖에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취업시장에서 내 지갑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좋아지라고 치려면 이러한 형태의 이 위기 상황,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건 무엇이고, 거기에서 잘하는 거에서 협력할 것이 있다고 친다면 잘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만, 못하는 거는 아쉬운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반도체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장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가장 최저임금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뭐 최고연봉을 받고 있는 대기업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회사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 혹은 가장 영세한 회사들이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되게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볼트와 너트, 나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품질에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더욱더 빈틈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형태로 본다면, 영세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정부 역할들을 중요하고, 말하자면 국내 내부에서는 이 산업 생태계를 두터이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의 정부가 균형 해결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주 날새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방위비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저항이 많았죠. 왜냐?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에 500%를 올려달라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다 상의해가지고 그 방위비를 산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미루고 하다가 1년 반 이상 미루다가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바이든 정부다 가지고 연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려서 타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기분이 엄청 나빴대요. 그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그야말로 뺀질뺀질 하다가 자기 임기를 지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대선 운동하면서 다시 거론했다. 이거 한국 방위비 안 올린 거 내가 알아.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집권하면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 우리도 뭐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내는 건 1조 한 2,3천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그 미군 기지를 평택에 만들어줬잖아요. 가장 모더나이즈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땅값, 뭐 세금 면제하는 이런 거 하면 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가 1년에. 그건 다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현금 받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현금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땅 이런 거 다 계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많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10조 이상 올리라 하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정부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협상 능력이 안 되니까 심히 불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최근에 들어서 뭐 또 연합 훈련하면서 전략 자산을 많이 전개했잖아. 항공모함도 오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도 오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스텔스기 오고 그런 건 다 돈이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요청해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북한이 자꾸 뭐 핵실험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막 위기가 고조되면 한번 왔다 가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 뭐 스텔스기 한번 왔다 시위기동 하시오 이렇게. 그런 것들 다 돈을 줘야 돼. 그건 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계산해서 적어도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조선업 협력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 수리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쇄하는 전략을 우리가 추진해야 돼요. 서로 이제 보충하고 주고받고 해야지 계속 우리는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올려주면서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 하나가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이 없어요. 이거 사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많고 제철이 능력이 없어서 외국에 주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전략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군이 완전히 떠난 후에 한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 국민들이 미국한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는, 정말 전후 6.25 전쟁 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왔던 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동안 꾸준하게 경제 성장하고 10대 강국으로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도 커야 돼. 그건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추진해야 될 방향인데, 또 떠난다. 한국에서. 그러면 또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핵무기도 없단 말이죠. 북한 핵무기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고, 중국, 일본은 항공모함 건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한테 압박이 드는 거죠. 그때 미군이 떠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군사비가 엄청나게 다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항상 뭐 아프간 철수도 하고 뭐 신속하게 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건 국제사회에 당면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도와줬다고 해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 방위비 분담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라는 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특히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정말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난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비를 많이 이렇게 들이지 않는 거는 28,500명이라는 전력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북은 이제 압도했다.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을 견제 수준으로 가야 된다. 미군이 떠나면은 1차적으로 독도는 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뭐 중국은 이어도 그 남부 그 다음에 칠광구 이런 데는 자기들이 또 그 해양 영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주국방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해구산 전략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핵 우산 전략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핵무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보호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워싱턴을 공격했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 야, 한국 남한 우리가 공격하려는데 자꾸 건드리면 내가 워싱턴 공격하겠어? 그렇게 하면 과연 자기 국민들을 버리고 우리를 먼저 보호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실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실증이.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6.25 때 37,000명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우리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8,500명이 남아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병사가 어디가 죽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는 재래식 전쟁도 아니고 핵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핵무기는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실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미국이 확장 억제해준다 해도 우리 한반도에 가져다 놔라. 한반도에 가져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있지만은 거기에 막 단계가 많아요. 이거 5인
발사할까 봐서 5단계, 6단계가 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놔도 마찬가지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미국은 핵 확산 억제를 책임지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핵 확산 억제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왕초라고 할 수 있어요. NPT하고 IAEA를 만들어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고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 핵무기 가질까 하면 반대를 분명히 하겠죠. 내가 있는데 너 나 못 믿어? 이런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일본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 비핵 3원칙을 주장한 나라예요. 핵무기는 제주도 않겠다고 들여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미국하고 막 협상을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시설하고 제철시설을 1988년도에 확보했어요. 우리는 그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없기 때문에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핵물질 우리가 여차하면 만들 수 있는 이 잠재 능력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라늄 농축이나 제철시설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우리가 미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뭐 조선을 협력하면서 서로 주고받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의 자주국방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한국의 가주국방에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핵을 못 만들었느냐?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느냐? 핵을 빼놓으면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핵 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핵은 잠재 능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미군이 있을 때는 한국은 육군은 병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육군은 병력을 알아서 하고 해공군은 미군이 해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을 크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작게 5027에 보면은 우리 대포콘 3 이상 되면은 미국의 항무전단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전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많잖아요. 항공모함은.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은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공군의 발전은 좀 지연됐어요. 육군은 우리는 병력이 많이 있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미군이 떠날 경우에는 해공군력이 약하다. 그런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북한이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군이 떠나면은 일본하고 대화를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봐요. 현재 한국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이제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약 신경 써야 될 거는 미군이 떠났을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외 공군력을 강화할 것이냐. 이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마찬가지 인구 절벽. 배를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 놔도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전략의 가장 합당한 전략이냐. 이런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병력이 25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48만 명이거든요. 북한은 뭐 병력으로 얘기하면 128만 명이지만 병력에 주는 대신에 어떻게 그 첨단 무기로 이거를 보상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억제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미사일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무 미사일 같은 건 위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핵 잠재력 확보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었고 지금도 주적이지만은 이미 그 주적은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정도로 커 있기 때문에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의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봐요.
떠먹여주는 TV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요. 요즘 경제 분야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고 주식 관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쟁은 주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함으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군사력 건설방이 이렇게 됐느냐. 이 군사력 건설은 주식하고 직결됩니다. 전쟁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주국방 의지가 높아질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위비를 나토 국가가 2% 이상 올려야 된다. 최소 3% 올려라 이랬는데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 이상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의존하느냐. 나토 국가 정신 차려라. 나토 너희들 말 안 듣는 빠지겠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국방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방위 산업도 계속 줄기차게 상승세 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우리는 어쨌거나 이제 그동안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우리 평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항상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